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한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최고위가 받아서 재논의하겠다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한 수 무르자고 한 건데 민주당은 일수 불퇴, 합의 깨면 바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잘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돌연 입장을 뒤집었을까? 합의한 중재안에서 손보자고 하는 건 뭔가? 민주당 강경한데 그런 법안 처리 어떻게 될까까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흘 만에 합의를 깨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국민의힘 입장과 논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며 재검토에 나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합의를 설마 뒤집겠냐는 예상을 깨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당초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를 번복할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도 막지 못하고 협치도 물 건너갈 거라고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최고위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사이 공직자 선거 범죄를 제외한 건 정치권 야합이다. 조급한 합의안이다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셌던 점도 합의 파기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먼저 우려를 표시하면서 번복 기류는 공식화됐습니다. 오늘은 장제원 비서실장이 직접 검수완박으로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가 될 거다. 이른바 부패 완판이라는 당선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대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당선인 측은 또 민주당을 향해 정치권이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재논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오후엔 인수위에 들러 당선인 측과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합의안을 수용하는 당의 의사를 존중해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재협상 제안을 단박에 거부하면서 법안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윤석열 시대 거수기 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자, 김재윤 기자, 국회 법사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잠시 뒤 8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심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률 성안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항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소위를 거쳐 이르면 내일 법사위, 모레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합의 파기로 보고 우선 단독 처리 절차에 착수하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한 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해선 중재안을 존중한다더니 검찰의 반발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검찰 독재의 예고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통령 한동훈이 쫄병들입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겸임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채통을 지키십시오. 당내에서는 이럴 바에는 검찰 수사권을 곧바로 완전 폐지하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강경파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 문제에 말을 아껴온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중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선 국회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의당도 중재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정의당도 일단 통과에 무게를 실으면서 협상보다는 처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여야 합의가 사실상 깨지면서 전국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법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 김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자, 주말 지나면서 국민의힘 입장이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원래 이 중재안이라는 게, 합의문이라는 게 의원총회의 추인까지 받았던 거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깨면서 밝힌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요. 중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중재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서명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항의가 예상보다 큰 점이 부담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항의. 그렇습니다. 경제와 부패 두 분야에 대한 수사권은 남아있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검찰이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재협상 요구가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 기자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여야 협상을 진행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모두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힘의 입장이 돌연 바뀐 데에는 이 친정 분위기가 영향을 줬을 법도 한데요.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송구민 기자. 자, 오늘 검찰 주변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두 번째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권 합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검찰 내 눈총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자신도 정치권에 당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에게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 검찰 의견이 반영될 줄 알았다. 무능하다 비판해도 어쩔 수 없다. 여러 번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이 한계에 왔다고도 토로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친정권 총장에게 기대도 안 했다. 왜 중재안을 숨겼냐고 국회의장에게 항의라도 해라. 총장 없는 게 낫겠다. 이런 말들마저 나왔습니다. 동시에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도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당선인과 원내대표 모두 검찰 출신인데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과연 당선인 뜻이 맞나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 싶다는 겁니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부패와 경제, 일단 자신들의 직접 수사 영역을 지켰고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자리가 생길 거다. 그래서 특수통 출신 윤 당선인이 크게 반대하지 않은 거다. 볼멘 소리마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가 민주당을 더 자극하는 건 아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은 우선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조직 존폐가 달린 국회 상황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회 합의문의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지난주 중재안에 합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 얘기는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 사범은 730여 명, 지난 대선보다 70%나 급증했습니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일부터 6개월, 매우 짧습니다. 합의안이 예정대로 넉 달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에 시행되면 검찰은 공소시효 직전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다가옵니다. 지방선거는 보통 5, 6천 명이 입건되는데 공소시효 중간 검찰 수사가 중단됩니다. 선거 범죄는 특히 법리가 복잡하고
댓글 여론 조작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고 있는데도 여야는 검찰은 손을 떼라고 합의한 겁니다.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수사 또는 정치자금 수사 차단하겠다는 이해가 일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별건 수사 금지 규정은 아예 수사를 막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는 박사방 조주빈. 당초 경찰은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협박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 징역 4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소 2배는 형량이 무거워진 건데 합의한 대로면 검찰은 송치된 혐의와 무관한 범죄단체 혐의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단일성, 동일성이라고 하면 이게 여자인지 별건 수사인지 껌껌이 싸울 겁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수사 지연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심지어 검찰은 연쇄살인도 수사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별개 사건, 즉 별건 수사가 되기 때문에 수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합의한 조항들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검찰 입장과 분위기 들어봤고요. 김민창 기자. 이 검찰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미리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이거 확인이 됩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선인 측은 오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들 우려를 중심으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재협상을 주문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주말을 거치면서 당선인 측이 중재안을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를 했고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는 페이스북에 오늘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재논의를 요구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했을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좀 반영된 거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검찰 일각에서는 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합의 깨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다시 협상합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는 국민의힘도 알고 윤 당선인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재논의하자라는 얘기를 꺼낸 거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주 중재안이 나올 때만 해도 존중한다며 수긍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이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요. 검찰 내부에서 당선인에 대해서 배신감, 서운함 이런 표현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렇죠. 본인도 검사였고 그리고 검찰에서 보여준 모습이 정치적 기반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당선인이 후배들이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한국형 FBI 출범 같은 수사권 분리의 후속 입법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뤄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부터 쌓아야 한다. 미리 쌓아놓는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든 윤석열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무산시켰다.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과의 협치 또한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국회 상황 봤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원래 일정대로 법안 처리 수순 밟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민영배 의원 탈당 문제로 수세에 놀렸었죠, 민주당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법사위에서 법률안 문구를 작성하는 작업이 시작을 할 거고요. 특히 한국형 FBI 발족 시점이나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시점을 법률안에 못 박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다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6일 만에 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오늘부터 최고 단계인 1급에서 수두나 홍역과 같은 2급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동안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 관심인 건 확진자 격리가 어떻게 되는지겠죠. 원칙적으로 2급은 법적 격리 의무가 없지만 한 달을 유예 기간으로 두고 7일 격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격리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격리가 풀리게 되면 정부의 생활비나 유급 휴가비 지원도 사라지고요. 치료비나 검사비도 이제 환자 본인이 내야 합니다. 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지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죠. 오늘부터 드디어 영화관에서 다시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 11월에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사라졌으니까 거의 1년 반 만인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덕영 기자, 지금 영화관 앞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CGV 용산입니다. 상영관이 20개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화관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팝콘 파는 곳도 이렇게 큽니다. 저 옆에는 오늘 붙은 안내문이 있습니다. 상영관에서 드실 수 있어요 라고 써붙였습니다. 팝콘이 돌아온 기념으로 오늘부터 할인 이벤트도 시작됐습니다. 12,000원짜리 콤보 세트를 6,9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관객들도 돌아온 팝콘을 반기는 표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영화 보면서 팝콘 먹는 거 좀 좋아하셨어요? 하나씩은 먹어야죠. 영화 보는데 아무래도 조금 영화를 다 보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영화관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입니다. CGV는 원래 직원이 7,000명 정도였는데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500명이나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영화관 측은 다음 주부터 자리 사이를 비워두는 거리두기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좀 극장을 축소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월부터는 기대작 개봉하면 보다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대형마트에서도 2년 만에 시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시식 코너가 7개나 설치됐습니다. 과일, 튀김, 고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랜만에 도와드렸어요. 고객님 고기 골라가세요. 맛 한번 보셔요. 이렇게 시식시기 주기 이러니까 이제는 조금 어떻게 많이 해방된 기분이고 좀. 이제 완전히 뭐 옛날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구나 싶고.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을 발라보는 것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확실히 보고 살 수 있고 제가 향도 직접 맡아볼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다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들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CGV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교육부가 이른바 교수 부모 찬스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걸 활용해서 대학에 입학한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 교수들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중에 중징계를 받은 교수, 또 입학 취소를 당한 자녀는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SCI급 학술지인 한국미생물학회지에 2012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2저자가 용인외고 3학년 학생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SCI급 논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놀라운 성과의 비결은 아빠였습니다. 진짜 저자는 서울대 농대의 한 교수. 본인이 연구와 집필까지 모두 직접 한 뒤 딸과 딸의 친구를 제2저자로 올린 겁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1저자에 자신이 아닌 동료 교수를 넣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두 학생은 당시 이 논문으로 제1회 미생물 탐구대회 대상을 수상했고 나란히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됐습니다. 심사에도 역시 아빠였던 이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8년 뒤 논문은 부정으로 판명났지만 교수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연구 부정이라고 생각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지. 잘못된 결정이라고.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의 연구물 1000여 건을 조사해봤더니 전체의 10%가량이 이렇게 엄마, 아빠 혹은 지인 찬스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교수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부정하게 논문을 작성해 적발된 교수 69명 중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년인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적발된 학생 82명 중 입학이 취소된 사람도 5명뿐이었습니다. 법원 판결 때문에 입학 취소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입학 취소 신청을 해갖고 법원에서 아직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교육부는 지난 2020년 논문 부정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 부정에 대한 징계 조치는 각 대학의 교수들에게 맡겨져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후보자가 경북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정 후보자의 자녀가 아버지의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는 교수의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강의를 수강하면 학교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학기 경북대의대 전공 과목으로 의료정보와 강의가 개설됐습니다. 담당 교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교수 5명. 그런데 경북대의대 본과 3학년이던 정 후보자 딸이 해당 수업을 수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가 당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는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딸에게 학점을 부여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대학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북대는 2019년 3월 교수 자녀가 강의를 수강할 경우 소속 학장을 통해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출석이나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 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이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경북대 측은 지금까지 자녀 강의 신고서 제출 내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의 자녀 강의 신고서 관련 사항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 후보자의 딸은 2017년도 편입학을 앞두고 경북대의대 입시를 위한 필수 과목이었던 화학 과목을 2016년 여름학기 경북대 학점 교류를 통해 수강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의 딸이 편입하던 당시 편입학에 필요한 필수 과목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생은 정 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다면서 불참을 했고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과연 내일은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처음 국회 검증대에 오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전 10시 청문회가 시작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위원들은 부실한 자료 제출에 항의하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무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참석한 민주당 간사도 곧바로 퇴장하며 청문회는 결국 39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내역과 고액 고문료 수수 의혹을 규명할 김앤장 근무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10일간 끌다가 보내줄 수 없다. 양해해 주기 바란다. 공직 후보자로서 할 일인지 정말 참 개탄스럽습니다. 성실히 제출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내일도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선 윤석열 내각의 비리를 비판하려면 조국 전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활동 확인서를 6개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바로 SNS에 올린 글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표명했지만 몇백 번이고 더 사과하겠다면서 다만 저희 가족에 대한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주길 소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용산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무실이며 관저며 앞으로 또 이사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부처들까지 계속해서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해 용산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단 국방부 건물 5층에 있는 임시집무실을 써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이라 대통령이 입주할 2층부터 4층까지는 국방부가 이삿짐을 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층, 3층, 4층이 가장 메인층인데 그거는 지금 국방부가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아마 6월 중순쯤 돼야 되지 않겠냐. 일단 집무실 공사를 30-40%만 해놓고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제대로 마련되면 건물 안에서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관저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대통령 관저로 낙점된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 최근 수리됐다지만 방탄유리 설치 등 경호 관련 공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생활하고 있어 5월 이후 인테리어와 경호 공사를 시작하면 취임하고도 한 달 정도는 매일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을 오가야 합니다. 이동 소요 시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10분 내외입니다. 반포대교, 동작대교, 그다음에 한강대교. 그때 어느 지역이 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외교부 장관은 새로 집을 찾아야 합니다. 당선인 측은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이나 청와대가 소유한 안가를 외교장관 공간과 외빈맞이에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임시로 피플스 하우스, 일명 국민의 집이라 부르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시각은 취임식이 끝나는 5월 10일 낮 12시로 정해졌습니다.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은 지켜지겠지만 새로운 집무실과 관저 마련으로 인한 부처 연쇄 이동, 그리고 대통령 출퇴근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경호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파뮤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쓸 것도 부족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파뮤의 56%를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파뮤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라면에 과자, 세제까지 전부 다 파뮤가 들어가는데 안 그래도 뛰고 있는 물가가 더 뛸 것 같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 파뮤가 들어간 제품들을 찾아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아봤습니다. 진진짜라,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같은 라면들, 옥수수깡, 감자깡, 꿀꽈배기 같은 과자들까지 순식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라면 제품들은 대부분 파뮤가 사용되고요. 과자들 중에서도 튀겨 만든 일부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세제 코너에 있는 주방세제와 세탁세제 대부분도 다 파뮤가 들어갑니다. 파뮤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뮤 수출을 막은 발단도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세계 해바라기 씨유 수출 1, 2위인 두 나라의 전쟁으로 해바라기 씨유는 물론 콩기름, 카놀라유, 파뮤 등 모든 식용유 값이 다 폭등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뮤 업체들이 돈을 더 벌려고 생산량 대부분을 수출하자 집집마다 요리에 쓰는 파뮤가 동이 났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예 28일부터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한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사용되니까 근데 이게 화장품뿐만 아니라 저희 생활용품도 있잖아요. 다른 업체에서도 일단은 그냥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비축해놓은 파뮤는 2-3달치 뿐입니다. 오르는 거를 걱정할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단 하루 만에 국제 콩기름 가격은 4.5% 올랐습니다. 파뮤 대란은 안 그래도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강원도나 연평도 같은 우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한글로 뭐라고 이름이 써 있기는 한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소한 것들이죠. 바로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들입니다. 요즘 우리 해안에서 북한의 쓰레기들이 자주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해안을 오염시켜서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현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북한과 머지않은 동해안입니다. 청정 지역인 이곳에도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가득 담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 한글로 쓴 상표인데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제품입니다. 과일 종합 단물이라고 쓴 PT병도 있고, 이거는 복숭아향 탄산 단물이고. 단물은 주스의 북한식 표현입니다. 맛내기는 조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북한에서 온 겁니다. 바람과 조류를 따라 여름에는 동해안, 겨울에는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 쓰레기가 많이 발견됩니다. 북한 칫솔 8종을 주고 또 칫솔이 있으면 치약이 있어야 되겠죠? 네, 백합 치약도 역시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진이 수집한 북한 플라스틱은 2,000여 점, 음료수가 97종으로 가장 많고 빵봉지 85종, 조미료와 과자, 아이스크림 포장지도 각각 50종이 넘습니다. 병과 포장지에는 생산된 공장의 이름과 생산지 정보가 있습니다. QR코드와 바코드도 보입니다. 저는 북한을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회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화려해진 제품 디자인은 북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방증이고 제조 원료에 표시된 설탕 대용물은 설탕 수입의 어려움을 말해줍니다. 50여 종이나 되는 조미료는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 된 거라고 밝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를 꼭 2주 남기고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간담회.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각자 불만이 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이자 협치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 강경파를 향해 기존 여야 합의를 존중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검찰은 더 잘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성과 자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 정의를 마냥 보완하는 그런 이제 그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5년간 일부 인사권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5월 9일 저녁 6시에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엔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내일 새벽 출근길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버스가 안 다닐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개 주요 지역에서 내일 총파업이 예고돼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오늘 밤을 마감 시한으로 정해놓고 노사 대표들이 막판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장 연결합니다. 자, 이주수 기자, 지금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선 오늘 오후 3시부터 약 5시간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버스기사 임금인데요.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임금 동결에 합의했으니까 올해는 한 달에 약 32만 원, 8%가량은 올리자는 겁니다. 반면 사업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승객이 줄어 올해도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되면 결렬 선언하고 그냥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게 1년 가고 1년 끝날 줄 알았던 게 이렇게 오래 가물어졌어. 네, 현재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 임금 등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합의가 안 돼서 파업이 현실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자체 대책은 있습니까? 네, 오늘 자정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전체의 98%, 약 7,200여 대가 일제히 멈추는 건데 현실화된다면 10년 만에 파업입니다. 경기도 버스도 파업할 경우 도내를 운행하는 버스의 약 40%, 서울을 오가는 버스의 90% 이상이 멈춥니다. 당장 내일 새벽부터 서울과 경기도 출근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에만 지하철을 약 190회 추가 운행해 교통대란을 일단 막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관 차량 430여 대를 이용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려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개인 택시 3부제도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집중 포화를 맞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민간인 사망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가족의 생사에 애타는 남은 가족들은 실종자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의 90%가 폭격을 맞은 파괴된 도시 마리우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거점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철소 안에 좁은 계단길, 벽에는 선명한 붉은 글씨로 어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을 열자 다닥다닥 붙은 침대가 놓여 있는 벙커에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Чтобы мы отсюда вышли, увидеть солнце наконец, потому что мы уже здесь как 2 месяца сидим. Мы вот очень хотим вернуться все домой, хотим вернуться живыми, хотим увидеть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아직 도시 어딘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10만 명 정도.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마리우폴 라이프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실종된 친구를 찾는 생존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올려진 어머니, 아버지, 남편과 아내 사진. 모두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입니다. Останній дзвінок відбувся 25 березня, і на цьому все. Ми з сім'єю, ми його всі шукаємо. 엄마를 찾는 딸. 엄마는 흰모자를 쓰고 있었고 뇌졸중을 앓고 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엄마. 이웃과 함께 대피한 뒤로 연락이 안 됩니다. 사연과 함께 주소, 실종 장소, 최후 목격지를 입력하고 누군가 답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실종자들의 생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Возле костра людей тоже поубивало. С собаками, которые гуляли, тоже осколочные все. 마리우폴 시장은 21세기에서 가장 큰 범죄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마리우폴에서 살해된 민간인만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50일 넘는 전쟁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그림책 작가가 연필 한 자루로 그 참상을 기록했는데요. 전쟁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 전쟁 일기를 썼다는 작가를 김정인 기자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 한 독자님께 일종의 제보를 받은 것인데요. 피난과 전쟁의 모습들을 노트에 연필 그림 하나로 그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2월 28일 미사일이 옆집에 떨어졌다. 두려움은 아랫배를 쥐어짠다. 작가가 살았던 하르키우에 무차별 폭격이 이어졌고 그는 혹시나 사망 후 식별을 위해 딸과 아들의 팔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И моя дочка не понимала, зачем я это делаю. И она спрашивала, что ты пишешь? Я ей говорила, это твое имя? Какая игра? Спросила она. Она называется «Война», ответила я. 3월 1일, 지하 생활 6일 만에 우린 바퀴벌레가 되어버렸다. 방공호가 된 지하실에서 아이들은 초콜릿 한 조각도 아껴 먹고 벽에 꽃과 동물을 그리며 평화라고 적었습니다. Все разговоры о войне она избегает. И сейчас любой листик, срывая с дерева, она кричит «Война, остановись». Поэтому для нее это очень тяжелая тема для разговора. 결국 떠난 피난길. 거동이 불편한 외조부, 외조모를 두고 갈 수 없다는 엄마와 헤어졌고 징집령 때문에 남편과도 이별했습니다. Кадр – это прощание во Львове с мужем. Пока я его рисовала, я рыдала, и он весь в каплях слез. 전쟁 난민이 된 작가와 두 아이. 일기처럼 쓴 그의 글과 그림은 SNS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한국의 출판사는 휴대전화로 그림을 받아 2주 만에 책으로 펴냈습니다. 연필 하나로 그 폭격과 탱크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를 알린 기록이잖아요. 이것들이 더 알려져서 작가는 말합니다. 전쟁에는 승리자가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만 남는다고.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손하늘입니다. 이 정규직 비서를 뽑는다던 법률사무소가 사실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이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잠시 후 봉투를 든 또 다른 여성이 다가오더니 뭔가를 건네려 합니다. 그러자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이 경찰에 발각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돼도 이들의 범죄 행각은 오히려 더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인 20대 여성 조모 씨에게 법률사무소라면서 접근한 문제의 보이스피싱 조직. 이력서를 올렸는데 변호사 비서직인데 혹시 일할 수 있냐. 온라인으로만 면접 진행하고 의뢰인들을 만나서 의뢰금 받아오고 하는 게 주 업무라고.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변호사업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게 꼬리를 잡힌 이유가 됐습니다. 그게 통신판매업이었어요. 법무법인인데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들 피싱 조직이 사칭한 법률사무소의 정보는 지금도 구직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 사무소가 있다는 5349호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문을 닫은 걸까? 어디론가 옮겨간 걸까?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에 최근 만들어진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띈 법무법인 A. 실제 법무법인들이 잘 쓰지 않는 070으로 시작되는 대표번호가 이상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 날짜를 확인해보니 2022년 4월 12일. 경찰의 추적을 받던 피싱 조직이 기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닫은 다음 날이자 언론 보도 전날입니다. 혹시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쓰는 명령어, 소스 코드를 분석해봤습니다. 뷰, 소스를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여기 소스가 나오는데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쓰인 명령어 335줄을 일일이 살펴보던 중 47번째 줄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문제의 피싱 조직이 쓰던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발견된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실제 존재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홈페이지 양식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과 소개글이 똑같고 변호사들의 사진까지 도용해 가짜 이름과 경력을 갖다 붙인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떠네?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어? 안녕하세요. 우리 변호사님인데 여기 이름도 다른 이름을 들어가 있네? 사진이 저희 홈페이지에 변호사님 사진이에요.
이렇게 법무법인 A로 옮겨 탄 피싱 조직은 역시 채권 추심을 빙자해 현금 수거책과 피해자들을 모집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에 있다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가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분들 안 계세요? 법률사무소 간판이 있던 자리는 이렇게 팻말을 뗀 흔적만 남겨져 있고 이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잠겨 있습니다. 이들이 쓰는 전화번호만 최소 6개,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파산 상담 때문에 전화번호 남겨져 있는 거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곧 퇴근 시간이라 이제 제가 그럼 내일 이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 통화해가지고 전화 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다음 날 걸려온 전화는 이랬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의 한결같은 믿음, 우리가 더 큰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채무조정 대상자이므로 연금리 7% 이내로 최대 한도 9천만 원까지 전환 대출이 가능하시며 확인 결과 법무법인 A는 한 중견 변호사가 운영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최근 폐업한 곳이었습니다. 피싱 조직은 이처럼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인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남긴 정보를 노려 사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 서부경찰서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바로 간다 손하늘입니다.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선임 병장과 상병 등이 막내 병사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해병대 최전방 연평부대에 전입한 19살 김모 일병. 부대에 온 지 열흘 남짓 지났을 무렵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는 3명의 선임병들이 심심하다면서 수시로 뒤통수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김 일병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내일은 다른 부위, 어김없이 맞아야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부대원에게까지 후임병을 샌드백으로 사용하겠다며 공공연히 폭행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일병의 옷을 벗기고 빨래 집게로 신체를 꼬집는가 하면 민감한 피부에 털을 강제로 밀어버리는 등 엽기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라며 직접 바지를 벗어 이후 담배를 피우러 온 선임들도 피해자 주위로 모여들었고 여기에 손으로 비빈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이른바 식고문까지 이어졌지만 김일병은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가혹행위가 드러났지만 가해 병사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론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김일병은 정신과 진료에서 우울감과 극단적 선택 위험이 높게 나오는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는 가해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불구속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구속 기간이 다음 달 초까지 연장이 됐죠.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숨진 남편이 이은혜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재영 기자가 이 가스라이팅 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은혜의 남편 고 윤모 씨는 혼인신고 후에도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면서 있는 돈을 전부 이은혜에게 보냈습니다. 꼭 내야 할 방세를 내고도 질책을 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월급 있는 거 일단 주고 일요일에 들어온다며 어차피. 지금 160만 원에서 이제 방세랑 냈어? 내가 급한 거라 얘기했잖아. 윤 씨의 누나가 찾아오는 걸 막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이은혜. 오늘 온대? 내가 통화해? 통화해봐라. 왜 그렇게 화를 내? 나 짠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문제의 사건 당일 남편이 다이빙하지 않으면 자신이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은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윤 씨는 자신의 고통을 끝까지 주변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보가 어제 나 그 때린 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1도 아니야.
나이와 학력,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도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모습, 상대의 심리를 조종해 도구로 이용하는 관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1940년대 영화 가스 등에서 남편이 아내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깜빡거리는 가스 등을 멀쩡하다고 속이는 내용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서히 괴롭힘의 수위를 높여가며 상대의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거가 아니거든요. 피해자에게 어떤 신뢰를 갖게 하거나 애정을 갖거나 그런 지적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은혜의 경우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고도 상대를 파멸시키고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갈등이 생기고 원치 않는 그런 히스테리가 나오고 뭐 떠난다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분위기만 보여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가스라이팅을 피하려면 특정 관계에서 너무 자주 자신만 사과하는지,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피하게 되는지, 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배달 주문도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베이징의 확진자 수가 매일 2자릿수가 나오면서 혹시나 상하이처럼 봉쇄가 될까 봐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베이징의 한 마트 앞,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입장 대기줄까지 생겼습니다. 이곳은 저도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슈퍼인데요. 물건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소와 고기 등 신선 식품을 위주로 물건을 대거 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从来都没买过这么多东西。根据上海那个疫情严重嘛，所以说的我们就怕那个出现这些问题，所以我们就提前买这些东西。 베이징 대부분의 마트와 시장이 생필품을 사러 온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일부 마트는 영업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생필품 배달 주문도 폭주했습니다. 比平时多不少，多1倍吧得。完现在单子特别多，蔬菜什么的，平时的日用品什么的吧。 사재기 현상이 본격화된 건 지난 사흘간 베이징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베이징의 코로나 확진자는 불과 70명. 크지 않은 숫자지만 이미 상하이 봉쇄가 가져온 고통을 전해 들은 터라 공포가 번졌습니다. 我没什么意思，我见着别人买我也买。 실제로 베이징시는 확진자가 나온 곳을 중심으로 가로 3km, 세로 2.5km의 지역에 대해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减少人员流动，简约生活，不聚餐聚会，外出选择到空旷的室外活动。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봉쇄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위안화 가치도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지난해 경남 진주교대에서 장애인 지원자를 떨어뜨리려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육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입시 부정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교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했던 한 직원은 지난 2017년 입학관리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중증 시각 장애인을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나눠야 된다. 요는 네 이급이 네 선생이라 생각해봐. 제대로 되겠나?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되지. 팀장은 또 지인 아들의 면접 점수는 높게 줄 것을 강요하면서도 또 다른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원자의 점수는 깎으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저보고 속된 말로 난리라고 하셨죠. 그 학생들도 중증장애인이니까. 그런데 교육부 조사 결과 이 학교의 입시 부정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은 선발하지 않겠다면서 아예 전형 절차를 바꾼 겁니다. 이 지역, 이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한 그룹으로 묶은 뒤 외부인을 배제하고 학교 직원 채용 사정관이 평가했는데 이 그룹 학생들의 합격률은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지원 서류 재평가를 하면서 입학 사정관들의 계정 수십 개를 도용해
지원자 384명의 점수를 1,500여 차례나 고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고 그렇다 보니까 대학에 이제 폐쇄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입학 전형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전 현직 입학관리팀장 2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학교 관계자 28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한 해 3억 원대의 지원을 받아온 지원 사업에 앞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사흘 전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오늘 경찰이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이웃이었는데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숙박업소. 보통은 방을 떠나는 시간인 오전 11시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남성이 들어와 현금으로 계산하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오전에 오셔가지고 이틀치를 계산을 하셨어요. 현금으로 결제를 했고요. 숙소에서 꼼짝도 않던 이 남성은 14시간 뒤인 오늘 새벽 1시 이곳을 급습한 형사 4명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피의자 박모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성 김모 씨를 살해한 후 다른 모텔을 전전하다 검거 당일 오전부터 이곳에서 머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같은 임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지난달 함께 살던 어머니가 숨지자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임대권이 사라지면서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시점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사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정한 직업도 돈도 없었던 박 씨는 이사 비용을 고민하다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김 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살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살해된 김 씨는 이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의자 박 씨의 어머니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엄마하고 친하니까 가끔 왔다 갔다 하니까 알지. 그래서 술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먹고.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고교 축구에서 나온 장면이 논란입니다. 양팀 선수들이 거의 10분 가까이 공격도 수비도 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여자 고교 축구 춘계대회 준결승전. 양팀이 1대1로 팽팽하게 맞선 전반 32분. 경기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는데 서두르지 말라는 벤치의 지시가 나옵니다. 오면 잡아, 천천히 해! 그런데 무슨 일인지 상대 선수들도 전혀 압박을 하지 않으면서 골키퍼가 공을 굴리는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경기가 중단되진 않았지만 중단된 것 같은 모습. 덕분에 필드 플레이어 선수들은 꿀밥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마치 경기가 중단된 듯한 지루한 상황은 무려 8분이나 계속됐습니다. 한 선수는 아예 잔디에 앉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기도 했습니다. 선수들 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유니폼에 묻은 땀이 식어가는 상황. 결국 전반전은 그대로 끝났고 후반부터는 정상적인 경기가 진행된 끝에 승부차기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양팀 감독은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제 전개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양쪽의 수비들한테 볼이 전개될 때까지. 감을 골키퍼가 손으로 잡아버리는데. 맞바람을 맞고 있는 상태였는데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니 힘을 여기다 쏟을 필요는 없겠다. 감독들 결정으로 선수들만 곤란하게 된 상황에 여자축구연맹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아름답지 않잖아요. 연맹이 창피해요. 근데 아이들만 지금 피해를 보니까 애들이 문제예요. 어른들이 잘못이지. 여자축구연맹은 규칙상엔 문제가 없다면서도 자체 조사와 함께 향후 대처를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바뀐 스트라이크 존 판정으로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볼 판정 항의로 4명이 퇴장당했었는데 올해는 벌써 3명이 퇴장당했을 정도입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스트라이크 판정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타자와 냉정한 주심. 이틀 전 LG 김현수와 삼성 피렐라는 판정에 불만을 나타냈다가 바로 짐을 쌌습니다.
지난 5일 삼진을 당한 뒤 방망이를 타석에 내려놓고 무언의 항의를 했던 키움 이용규에 이어 올 시즌 3번째 퇴장입니다. 시즌 시작 전부터 볼 판정 항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손아섭은 심판 대신 상대 포수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기 직전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동으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김현수는 경기 도중엔 심판에게 뭘이냐고 되묻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했습니다. 설명했던 존보다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폭발하지 않았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봐달라라는 어떤 타자들의 표현이지 않을까. 지난 겨울 KBO 심판진이 스트라이크 존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적용 높이의 변화를 주기로 하면서 주심과 타자의 신경전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정말 단시간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심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고 선수들과의 마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잡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자 KBO는 오늘 경기운영위원과 심판팀장 전원을 소집해 중간 점검에 나섰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허운 KBO 심판위원장은 심판 판정에 일부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스트라이크 존 정착을 위해 내부 평가를 강화하는 등 진통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확대 적용으로 올 시즌 투고 타자 현상은 뚜렷해졌습니다. 볼넷이 줄고 경기 시간이 단축되는 의미 있는 효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정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순위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그라운드의 신경전은 더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 SK 김선영 선수의 묘기 드리블이 화제입니다. 5명을 모두 제친 환상적인 개인기에 손흥민 선수와 멜시까지 소환됐네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SK와 오리온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자,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후에 김선영 빠져나왔어요. 와! 자, 밀어내! 김선영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수비수를 모조리 제치고 승리를 확정짓는 덩크슛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상대를 따돌린 환상적인 개인기. 팬들은 축구의 신 메시까지 소환했습니다. 일명 두더지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감독님은 좀 이제 싫어하세요. 좀 위험한 좀 플레이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걸 이겨내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푸스카스상을 받은 손흥민의 벌리전 골도 연상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 넘버원 골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인데 그렇게 또 연상을 해줄 수 있는 감개무량합니다. 김선영은 이 명장면 제조기로 유명합니다. 폭발적인 속공에 이은 절묘한 유로 스텝과 수비 머리 위로 터뜨린 덩크슛까지. 어느덧 나이 35에 노장이 됐지만 실력과 명성은 여전합니다. 4강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20점씩을 몰아쳐 승리를 이끌더니 어제는 모두를 놀라게 한 특별한 플레이로 SK를 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챔프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 아직 서울은 흐리기만 한데요. 남쪽에서는 비가 시작부터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신안 등지에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강한 호우구름은 점차 북동진하면서 그 밖에 전국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 150, 전남과 경남에 50에서 120mm가량이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서울은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중부 지방은 오후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7도, 제주 2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까지 올라서 덥겠고 광주 19도, 대구는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수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 10도로 부쩍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